당신이 예민해서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 아줌마, 저 여기 있어요. 조용한 시골의 한 집. 누구에게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던 세 사람. 하지만 그 평화로운 집 안엔 아무도 몰랐던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린 윤호는 어떻게 그곳에 갇히게 된 걸까요? 구독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하루를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한 정혜성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만에 새로운 삶을 택했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팔고 회사에 사표를 던진 그날, 그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죠. 서울의 매캐한 미세먼지와 끊임없는 차량 소음 대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헤맸고, 그가 마침내 고른 곳은 강원도 깊은 산 아래 자리한 오래된 시골 별장이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키 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가끔씩 나타나는 전봇대만이 문명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차창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기가 참 좋네요. 서울이랑은 정말 다르네. 새로 결혼한 아내 서은주가 차창을 반쯤 내리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손가락은 계속해서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이 그녀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38의 나이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역할을 맡게 된 그녀는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윤호야, 어때? 벌써부터 공기가 다르지? 혜성이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7살 윤호는 이어폰을 한쪽만 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죠. 소년의 까만 눈동자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용하네요. 윤호의 대답은 짧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이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듯 했죠. 은주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몸을 돌려 뒷좌석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차 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이제 여기서 가족끼리 재미있게 살아보자. 그런데 윤호야, 나를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엄마라고 불러볼래? 은주의 목소리엔 애써 만들어낸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간절함과 조급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윤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에 은주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입가에 매달려 있던 미소가 순간적으로 경직됐다가 다시 억지로 만들어졌죠. 그녀는 앞을 향해 몸을 돌리면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혜성은 아내의 실망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모른 척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차가 마지막 커브를 돌자 별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각보다 컸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듯한 붉은 벽돌 2층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기와 몇 장은 깨져 있었고 2층 창문 하나는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집 주변으로는 한때 정원이었을 공간이 잡초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고 녹슨 철제 울타리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시멘트로 덮어놓은 뚜껑 위로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죠. 집 벽면 곳곳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질서하게 뻗어 있었고 1층 거실로 보이는 큰 창문은 먼지로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혜성이 차에서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매연 대신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죠. 은주도 차에서 내려 별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잠깐 스쳤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을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분위기 있네요. 옛날 영화에 나오는 별장 같아요. 혜성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벽이 두꺼워서 겨울에도 따뜻할 거예요. 단열이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낡은 노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에서는 오래 닫혀있던 공간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공중에 떠다녔어요. 거실은 예상외로 넓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벽돌로 된 벽난로였고 그 위에는 먼지 쌓인 사슴머리 박제가 걸려 있었죠. 바닥은 짙은 갈색 나무 마루였는데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바람도 안 들어오고요. 조용해서 좋네요. 은주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보니 오래된 싱크대와 녹슨 수도꼭지가 보였죠. 찬장 문 하나는 경첩이 망가져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가 마당 한쪽 구석에서 혼자 서 있는 윤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마당 끝에 있는 낡은 그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녹슨 체인에 매달린 나무 판자는 비바람에 색이 바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은주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 눈빛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질투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 마을 이장이 인사를 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있었고 손에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있었죠. 이 별장에 다시 사람이 산다니 반갑네요. 예전에 주인이 갑자기 떠났거든요. 한 10년은 비어 있었을 거예요. 이장의 말에 혜성이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떠나셨대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만 들었어요. 근데 집은 튼튼하니까 걱정 마세요. 은주는 웃으며 막걸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도시가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로 왔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단정했지만 혜성은 그 말 속에서 왠지 모를 냉기를 느꼈습니다. 아내의 미소가 입꼬리에만 머물고 눈까지 닿지 않는 것을 봤죠. 이장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별장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이 고요함은 오히려 불편했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가끔 들릴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어요. 윤호는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나무 무늬가 달빛에 비쳐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아이는 베개를 꼭 껴안은 채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낯선 곳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은주는 방밖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신중했고 마루가 삐걱거리지 않는 곳만 골라 디뎠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가족이 돼야 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녀는 윤호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달빛이 복도 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죠. 은주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주먹을 꽉 쥐고 내렸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은주의 낮은 목소리는 벽에 닿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죠.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도 끝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고 그 소리는 텅 빈 집안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혜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을 들었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 그림자가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어요. 이 선택이 옳았는지, 정말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별장 어딘가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이 그들을 재촉하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들렸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장은 한낮에도 고요했고 밤이면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죠.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을 바라보면 은주는 자신이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은주는 아침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대나무 빗자루가 시멘트 바닥을 쓸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죠.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렸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빗자루질을 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2층 윤호의 방 창문을 향했어요. 커튼 너머로 아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죠. 장작을 쌓고 신문지를 구겨넣고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동안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일주일 만에 제법 익숙해졌어요.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 따뜻함이 가족 전체를 감싸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늘 그녀에게만 머물렀죠. 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젠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처음 왔을 때는 귀신의 집 같았는데. 그는 웃었지만 은주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집안을 정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도 이 집은 여전히 낯선 공간이었고 그녀는 이방인이었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는 죽은 전처와 어린 윤호, 그리고 젊은 시절의 혜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진을 치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은주는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꽃을 심으면 이 황량한 집이 조금은 생기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모종삽과 장갑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호가 다락방 창문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윤호야, 오늘은 아줌마랑 꽃 심을까? 예쁜 해바라기랑 코스모스 심으려고 하는데. 은주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이와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었죠. 윤호는 창문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볼래요. 그림 그려야 해요. 그 말에 은주는 손에 쥔 모종삽을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흙이 묻은 장갑을 벗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래, 보기만 해도 좋지. 아줌마가 예쁘게 심을게. 그녀는 웃었지만 입꼬리만 움직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어요. 혼자서 흙을 파고 모종을 심는 동안 그녀의 등 뒤로는 윤호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창가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은주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을 차렸어요. 식탁에는 김치와 나물 반찬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성이 식탁에 앉으며 감탄했죠. 와, 진수성찬이네요. 은주 씨, 윤호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이가 예쁘니까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은주는 그 말을 하면서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젓가락질이 서툴러 콩나물을 집다가 떨어뜨렸죠. 은주가 재빨리 새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김치 좀 줄까? 아니면 계란말이 더 줄까?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니잖아요. 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말이 부엌 공기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줌마지. 미안해.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유지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크게 울렸어요. 혜성은 신문을 보느라 그 미묘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못 본 척한 것일 수도 있었죠. 은주 씨 덕분에 집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정말 을씨년스러웠는데. 혜성이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 대신 웃음만 지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늘 아들 편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윤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아이의 발걸음은 유난히 빨랐어요. 마치 은주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한 것처럼요. 혜성은 서재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고 은주는 혼자 부엌에 남겨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그저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인데.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거대한 벽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면서 집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은주는 집안 곳곳에 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을 켜도 이 집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윤호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어요. 혜성은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주는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밤 10시가 되자 윤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복도 불을 끄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직 겁이 많네요. 당신 아들이라 그런가 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혜성은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한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죠. 혜성은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둘 다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천장 틈새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집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자꾸 밀려나는 기분이지?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인데 왜 나만 손님 같은 거야? 그녀의 귓가에 벽시계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규칙적인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했어요. 시계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읽기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당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가 심은 꽃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죠.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복도를 지나가는 게 보였죠. 그녀는 아이를 부르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침대로 돌아온 은주는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이 외로움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새벽 3시, 은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을씨년스러운 그 소리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이불을 머리 위로 당기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려면.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이사 온 지 보름이 되던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져서 오후가 되자 장대비로 변했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수천 개의 손가락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빨래를 한 장 한 장 걷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호의 교복, 혜성의 와이셔츠, 그리고 자신의 블라우스까지 모두 다시 빨아야 했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시선을 들어 2층을 올려다봤어요. 다락방 창문에 윤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틀에 스케치북을 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작은 몸이 창가에 비칠 때마다 은주의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비가 창문을 두드려도 아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또 그리네.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은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젖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혜성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녀는 빨래 바구니를 세탁실에 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빨래 다시 해야겠어요. 혜성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수고스럽겠어요. 근데 윤호는 뭐 하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그것만 해요. 은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혜성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호는 원래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게 그 애가 마음 정리하는 방법이래요. 엄마 생각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엄마라는 단어에 은주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죠. 아이한테 너무 그런 걸 허락하면 벌은 나빠져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맨날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주 씨,
아직 적응 중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 벌써 10번은 들은 것 같네요. 은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 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혜성은 불편한 침묵을 깨려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요? 비 오는 날엔 파전이 좋겠네요. 알아서 할게요. 은주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내 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렸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인내심도 함께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파전과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윤호는 마지못해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연필 자국이 묻어 있었고 옷소매에는 물감이 튀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그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죠. 윤호야,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와. 옷도 갈아입고. 네. 아이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혜성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에게는 마감이 있었죠. 은주는 설거지를 마치고 복도를 걷다가 다락방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오늘은 무지개를 그렸어.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죽은 엄마와 대화하듯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자 현실감이 돌아왔죠. 엄마, 죽은 사람한테 그림을 보여준다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분노인지 질투인지 모를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윤호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다락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경사진 천장 아래에는 아이의 그림들이 벽 가득 붙어 있었어요. 대부분 여자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긴 머리, 환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것은 분명 죽은 엄마의 모습이었죠. 은주의 시선이 그림들을 훑었습니다. 단 한 장도 자신을 그린 그림은 없었어요. 그 그림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호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엄마요. 예전에 하늘나라로 간 엄마. 그래. 예쁘게 그렸네. 아빠한테는 보여줬어? 아니요.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왜? 아빠한테도 보여주면 좋아하실 텐데. 그냥요. 아줌마는 몰라도 돼요. 그 한마디가 은주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이 심장을 관통한 것 같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아줌마는 몰라도 돼? 난 내 밥 챙기고 옷 빨고 청소하고 같이 사는데 그런데 나는 몰라도 된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호는 몸을 움츠렸어요. 그건 아줌마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아빠랑 결혼했으니까.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칼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원해서 한 거지. 내가 바보같이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다락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윤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은주는 듣지 못한 척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로 내려오며 숨을 고르던 그녀는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차가운 벽의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이 집엔 나만 이방인이네. 죽은 여자가 여왕이고 난 그저 하녀일 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빗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녀는 침대맡 탁자에서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마른 게 아니라 마음이 메말라 있었어요. 그녀는 베개를 뒤집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되려면.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없어져야 해. 그래야 내가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창문 밖이 잠시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죠. 은주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아침 7시 혜성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이장이 소집한 주민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새로 이사온 집들의 하수도 문제를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한 조각 먹으며 은주에게 말했어요. 오전 내내 걸릴 것 같아요. 점심은 거기서 먹고 올게요. 은주는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어요.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창고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문은 녹슨 철제 걸쇠로 잠겨 있었죠. 윤호는 잘 부탁해요. 오늘은 좀 같이 놀아주면 좋겠는데. 혜성의 말에 은주가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게 놀아줄게요. 혜성은 아내의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은주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무 계단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삐걱거렸죠. 윤호의 방문 앞에 선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호야, 일어났니? 아침 먹자. 먹었어요. 시리얼로요. 아이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은주는 문고리를 돌렸어요. 윤호는 책상에 앉아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아줌마랑 마당에서 놀자. 맨날 방에만 있으면 건강에 안 좋아. 싫어요. 그냥 그림 그릴래요. 윤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아이 곁으로 다가가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그림 속에는 키 큰 남자와 하늘 위 구름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혜성이었고 여자는 죽은 엄마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림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림 속에 나는 없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호가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봤어요. 그냥 잘 안 돼서요.
아줌마는 그리기 어려워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간 차가운 미소였죠. 그래, 이해해. 그럼 잠깐만 밖에 나와. 숨바꼭질하자. 아빠 오기 전에 한 번만. 숨바꼭질이요? 윤호의 눈에 잠시 호기심이 스쳤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집이랑 마당이 넓어서 숨을 곳이 많거든. 재미있을 거야. 윤호는 마지못해 연필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마당으로 나갔어요. 오전 햇살이 따뜻했지만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은주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죠. 자, 내가 술래할게. 너는 숨어. 100까지 셀 테니까. 100까지요? 너무 길어요. 좋은 곳에 숨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은주는 윤호를 마당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낡은 창고가 음산하게 서 있었어요. 문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나무 벽면은 습기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 이 안에 숨으면 아무도 널 못 찾겠다. 그치? 진짜요? 윤호가 주저했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어 안을 보여줬어요.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농기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진짜 여기 숨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 조용히 숨어 있으면 돼.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아이를 삼켰어요. 은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녹슨 철제 걸쇠를 내렸죠. 쇠가 긁히는 소리가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금방 찾으러 올게. 조용히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창고에서 천천히 돌아섰어요. 발걸음은 느렸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줌마가 날 찾을 수 있을까? 윤호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상자 뒤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창고 안에서 윤호는 처음엔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창고 안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줌마, 윤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윤호는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줌마, 문 열어주세요. 윤호는 두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고 지붕을 긁는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렸죠. 아줌마, 이제 그만할래요. 문 열어주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빛 한 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벽 틈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만이 밖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죠. 무서워요, 아줌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어요. 쥐가 지나가는 소리,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거친 숨소리. 아빠, 아빠 언제 와요? 윤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지만 어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면 열어주겠지.
조금만 참자.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커져갔습니다. 목이 아파올 때까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아빠, 살려줘.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체력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결국 윤호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우는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가여웠죠. 공포와 피로에 지친 아이는 결국 바닥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놓고 손톱을 다듬고 있었어요. 네일 파일이 손톱 위를 오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죠. 라디오에서 날씨 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은주는 창밖을 흘기 보았어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다 다듬고 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차를 한 잔 만들어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그래, 금방 찾을 거야. 아니면 남편이 찾겠지. 그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고에 갇힌 아이를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죠. 드디어 그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진짜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주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혜성이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죠. 하수도 문제로 주민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해질 무렵에 붉은 노을이 창문 너머로 비쳤고 마당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윤호가 그림을 그리다가 아빠 차 소리를 듣고 창문에서 내다봤을 텐데 오늘은 그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아빠 왔다. 뭐하고 있었어?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의 발걸음 소리도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혜성은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만 작게 들릴 뿐이었죠. 은주 씨, 윤호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나? 은주가 부엌에서 나오며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마당에서 논다고 했는데요. 들어올 때 못 봤어요? 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둘러봤어요. 텅 빈 마당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부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손을 비비며 대답했어요. 1시간쯤 됐나? 아니, 금방이에요. 제가 잠깐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혜성은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차가운 저녁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호야, 윤호, 어디 있니? 목소리가 산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윤호야. 메아리만 돌아올 뿐 아이의 대답은 없었어요. 혜성은 집 주변을 빠르게 돌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텃밭, 우물가, 나무 뒤, 아이가 숨을 만한 곳은 모두 확인했지만 흔적조차 없었죠. 은주는 뒤따라 나오며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어요.
혹시 길을 잃은 걸까요? 산길로 올라간 건 아닐까요? 이 근처가 낯선데 혼자 나갔다고요? 윤호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가끔 호기심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나비나 곤충 따라가다가. 은주의 말은 차분했지만 혜성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하지만 작은 불빛으로는 어두워진 산속을 비추기에 역부족이었죠. 해는 완전히 지고 마당은 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별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혜성은 창고에서 큰 손전등을 가져와 집 주변을 다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무와 풀숲을 비췄어요. 윤호야, 대답해. 아빠야.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지만 산속의 정적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을씨년스럽게 들려왔죠. 혜성이 창고 근처를 비추며 물었습니다. 이쪽도 봤어요? 창고 안은요? 네. 다 살펴봤어요. 문도 잠겨 있었고요. 은주는 대답하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발끝은 창고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혜성은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10분도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곧이어 마을 이장과 주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몇 살짜리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젊은 경찰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7살이에요. 키는 110cm쯤 되고 까만 머리에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언제죠? 경찰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마당에서 놀겠다고 해서. 혼자 밖에 나간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원래 겁이 많은 아이라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감정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이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길과 울타리, 개울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윤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식 수색대를 편성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혜성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은주가 그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잠깐 눈을 뗐어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슬퍼 보였지만 표정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진짜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대본을 읽는 배우 같았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성은 서재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와 어린 윤호, 그리고 자신.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이었죠. 이런 일이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탁, 탁.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분명 집안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혜성에게 오고 있는 은주에게 말을 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은주 씨 들었어요? 은주가 거실에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벽 쪽에서요. 혜성은 일어나 벽에 다가갔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보니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바람 때문이겠죠. 오래된 집이라 그래요. 은주는 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탁, 탁, 탁. 규칙적으로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혜성은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어요. 거실 뒤편 벽에 이르자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는 벽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숨을 죽이고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빠. 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벽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윤호야, 윤호야, 거기 있니?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혜성 씨. 너무 지쳐서 헛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절대 말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혜성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죠. 밤새 벽에서 들렸던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 그것은 분명 윤호의 목소리였어요. 분명 들렸어. 분명 윤호 목소리였어.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집안은 여전히 음산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벽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켰지만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은주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달걀 지지는 소리가 났고 커피 향이 집안에 퍼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죠. 은주 씨, 어제 소리 기억나요? 그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접시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며 대답했어요. 소리요? 무슨 소리 말씀이세요? 벽에서 나는 그 소리요. 탁탁 두드리는 소리. 아, 그거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바람 때문이라고. 오래된 집은 다 그래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죠. 하지만 혜성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이 자신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지만 혜성은 거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포크로 달걀을 찌르기만 할 뿐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런 그를 흘깃보며 토스트를 씹었어요. 먹어야 힘이 나요. 오늘도 윤호 찾으러 나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태어난 게 아니라 침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신까지 무너지면 어떡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을 하나하나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때로는 손바닥으로 벽을 쳤습니다. 거실벽, 복도벽, 계단 옆 벽까지 빠짐없이 확인했죠. 여기선 아니고 이쪽인가? 그는 중얼거리며 벽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를 지켜봤어요. 그녀의 손이 컵을 쥐는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거실 뒤편 벽에 이르렀을 때 혜성은 멈춰 섰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이상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벽을 천천히 짚어나갔어요. 시멘트의 거친 표면이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여긴 소리가 다르네. 안이 비어 있는 것 같아.
그가 벽에 귀를 대고 다시 두드렸습니다. 둥, 둥. 분명히 다른 소리였어요. 은주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혜성 씨, 뭐 하는 거예요? 벽을 왜 계속 두드려요? 이 벽 안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봐요. 혜성이 다시 벽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래요. 단열재가 빠진 곳일 수도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만해요. 은주는 급히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혜성은 아내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는 게 보였죠. 은주 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혜성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두려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혜성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손전등과 망치를 꺼냈어요. 묵직한 망치의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성은 대답 없이 벽 아래쪽을 망치로 두드렸어요. 탁!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며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이 안에 뭔가 있어요. 분명해요. 혜성 씨, 은주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발 그만해요. 그러다 집 망가져요. 이 집 무너지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집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혜성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은주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은주 씨, 어제부터 이상해요. 왜 그렇게 말리죠?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내 아들이 사라졌는데 예민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침착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어요. 은주는 입술을 꽉 다물었고 혜성은 벽을 향해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확인해야겠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여기 뭔가 있을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시멘트를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살살, 그 다음엔 조금 더 세게. 딱, 딱, 딱. 망치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시멘트 가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벽 안쪽에서 미세한 울림이 퍼졌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믿기 힘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빠. 망치가 혜성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망치가 굴러갔어요. 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벽에 두 손을 댔습니다. 윤호야, 내가 거기 있니? 아빠야, 윤호야. 그는 벽에 얼굴을 대고 외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주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혜성이 돌아봤어요. 아내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죠. 당신이 한 거예요? 혜성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주는 뒷걸음질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혜성은 바닥에 떨어진 망치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거짓말하지 마요. 벽 안에서 윤호 목소리가 들려요. 당신이 한 거 맞죠? 은주는 부엌 쪽으로 물러서며 탁자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혜성이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요. 혜성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 앞으로 돌아가 망치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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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가 벽을 내리칠 때마다 시멘트 조각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고 금이 간 부분이 점점 넓어졌어요. 은주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집이 무너져요. 하지만 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계속 벽을 쳤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윤호야, 아빠야, 대답해봐. 거기 있니? 그는 벽을 치면서도 계속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벽 안쪽에서 또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빠. 그 작고 가는 목소리에 혜성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는 망치를 던지고 맨손으로 깨진 시멘트 조각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어. 은주 씨, 우리 윤호가 살아있어요. 혜성의 외침에 은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그녀의 혼잣말을 들은 혜성이 돌아봤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무서웠어요.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그럼 정말 당신이... 나는 그냥... 은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혜성은 그녀를 한 번 더 노려본 뒤 다시 벽으로 돌아섰습니다. 탁! 쾅! 마침내 벽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먼지와 함께 차갑고 습한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혜성은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벽 너머는 창고였습니다. 거실벽 바로 뒤가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창고. 벽 뒤가 창고였어. 혜성은 구멍을 더 크게 넓혔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자 그는 몸을 구부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두운 창고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창고 구석, 낡은 상자들 사이에 작은 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윤호였어요. 윤호야. 혜성은 급하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전날 밤 비가 오고 창고의 차가운 기운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열로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죠. 윤호야, 아빠야. 들리니? 이제 괜찮아. 아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혜성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구멍을 통해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윤호의 작은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가져와 덮어줬어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수건을 통해 전해졌죠. 미안해, 윤호야. 아빠가 늦었어. 미안해.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차가웠어요. 열이 나는데도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벽 앞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도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 셋이 행복하게. 혜성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행복? 아이를 창고에 가두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이었어요? 당신이 나보다 그 아이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난 항상 이방인이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처음엔 그냥 잠깐만 숨바꼭질하는 척하면서 창고에 가뒀어요. 그러면 당신이 날 더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기면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7살짜리 아이를 하루 종일 창고에 가뒀다고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숨바꼭질한다고 했어요. 조용히 있으면 이긴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당신이 못 찾고 경찰까지 왔고 난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 추운 창고에 아이를 그냥 두고. 혜성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은주가 흐느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혜성은 아이를 안은 채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당신이 뭘 잃었는지 이제 알아요? 그 아이가 가족이었어요. 당신이 거부한 건 아이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은주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죠. 혜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7살 아이가 의식이 없고 고열이에요. 주소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2도 눌렀어요. 은주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올 것을 알면서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벽에 뚫린 구멍을 바라보고 있었죠. 창고로 통하는 그 구멍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텅 비어 보였습니다. 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혜성이 망치로 부순 자리는 커다란 구멍이 되어 창고와 거실을 연결하고 있었죠. 시멘트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하얀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멍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광경이 묘하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펐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방금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갔어요. 작은 몸이 들것에 누워 있을 때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따뜻한 숨결이 하얗게 서렸죠. 체온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도 보이네요.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이가 강한 편이에요. 젊은 구급대원의 말에 혜성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윤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윤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성은 구급차에 같이 타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잡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병원엔 곧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혜성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은주가 경찰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때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서은주 씨, 왜 이런 일을 한 겁니까? 중년의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은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지면 남편이 나만 봐줄 것 같았어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기면 진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감정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 줄은 알았어요. 미친 짓이라는 것도 알았죠.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질투가, 외로움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아이를 창고에 가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까? 처음엔 정말 잠깐만 하려고 했어요. 숨바꼭질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찾아주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왔고 아이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당황한 표정을 보니까 은주는 말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어요. 저에게 의지한다고 느꼈죠.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요. 혜성은 벽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자신이 아내의 외로움을 몰랐다는 것, 그녀의 질투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수는 없었죠. 밤새 창고에서 우는 아이 소리가 들렸을 텐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었어요?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냥 끝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죽기를 바랐다는 겁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엄격해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게 꿈이었으면 했어요. 혜성은 무너진 벽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그는 벽의 잔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벽은 다시는 세워지면 안 되겠네요. 이대로 둬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은 당분간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 끝날 때까지요. 경찰들이 은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이 찰그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은주는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성과 눈이 마주쳤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도 윤호한테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죠. 은주는 고개를 떨구고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벽이 무너진 자리로 찬 바람이 들어왔지만 혜성은 그 바람 속에서 오히려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답답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윤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아이가 그리다 만 그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전히 하늘에 있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을 그린 그림이었죠. 은주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혜성은 조용히 그 그림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어요.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야. 혜성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윤호의 작은 침대에 앉아 베개를 쓰다듬었어요. 아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겠죠. 혜성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윤호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아빠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현관을 나서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무너진 벽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구멍으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빛의 조각을 만들고 있었어요. 파괴된 것 같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호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그는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에 남은 빈집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음산하지 않았어요. 벽이 무너진 자리로 들어오는 바람이 집안의 묵은 공기를 모두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호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 닿았죠. 옆에서는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봤습니다. 혜성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어요.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아이가 움직이는 기척에 혜성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윤호의 목소리는 작고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혜성의 눈가에 순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급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이제는 따뜻했어요. 윤호야, 깨어났구나.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마른지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혜성이 재빨리 물을 따라 빨대를 입에 대줬죠. 천천히 마셔. 급하게 마시면 안 돼. 윤호가 물을 몇 모금 마신 뒤 다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요? 아줌마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혜성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궁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혜성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멀리 갔어. 잘못을 반성하러. 이제 다시는 우리한테 올 수 없어. 그 한마디에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건 복잡한 문제야. 아줌마도 외로웠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게 한 일을 용서받을 수는 없어.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이지만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여의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윤호에게 다가왔어요. 윤호야, 일어났구나? 기분은 어때? 조금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의사는 청진기로 아이의 가슴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렴 증상은 많이 호전됐어요. 열도 거의 다 내렸고요. 정말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그녀는 혜성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혜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천천히 채워줘야죠.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의사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좋은 아버지시네요. 윤호는 행운아예요. 이틀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호는 창밖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창고 안이 너무 무서웠어요. 깜깜하고 춥고 아무도 안 와서. 혜성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아빠 품에 파묻혔어요. 미안해, 윤호야. 아빠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이틀이 지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윤호는 병원복을 벗고 아빠가 가져온 새 옷을 입었어요. 파란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평범한 옷이었지만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혜성은 아이를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새 집으로 가자. 아빠가 좋은 곳 찾아놨어. 우리가 살던 그 집은요? 윤호의 질문에 혜성은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그가 대답했어요. 그곳은 잠시 닫아둘 거야. 우리한테는 너무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다시 열 수도 있겠지. 윤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완연했어요. 도로변 벚나무에는 분홍색 꽃이 만개했고 들판은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빠, 새 집은 어떤 곳이에요? 윤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성이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창문이 많은 집이야. 정원도 있고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다락방도 있어. 우리 둘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집이지. 엄마 사진도 걸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윤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바람을 느꼈어요. 상쾌한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간지렸습니다. 잠시 후 윤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그 집 고치면 좋겠어요. 무슨 집? 우리가 살던 그 집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다 가는 곳으로요. 혜성은 놀란 표정으로 운전을 멈추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윤호를 바라봤어요. 7살 아이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창고 안에 있을 때 너무 무서웠지만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혜성의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그 집이 누군가한테는 새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요? 맞아. 우리처럼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 될 수 있을 거야. 윤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둘이서. 엄마도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약속하자. 우리가 다 나으면 그 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자.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었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혜성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새 집까지 30분 정도 걸릴 거야.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먹을까? 네, 초콜릿 맛으로요. 윤호의 밝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봄날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아픈 기억들은 점점 멀어졌고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혜성은 운전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은주와의 일은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윤호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아픔이 다른 이들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시골 마을, 그 오래된 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한때 음산했던 붉은 벽돌은 밝은 크림색 페인트로 새롭게 칠해졌고 깨진 기와는 모두 교체되었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해바라기,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집안 곳곳을 밝게 만들었어요. 마당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잡초로 무성했던 곳에는 이제 작은 텃밭이 만들어졌고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해바라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만든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녹슬었던 그네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미끄럼틀과 시소도 설치되었죠. 정문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 쉼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상의 약자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혜성은 이제 복지사로 일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오늘도 낯선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과 지친 표정의 어머니였죠. 어서 오세요. 배고프면 밥부터 드세요. 따뜻한 된장찌개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친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이 묻어났어요. 여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괜찮아요.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쉬고 싶은 만큼 쉬세요. 혜성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오히려 타인을 이해하는 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윤호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술래잡기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창고에 갇혀 떨고 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햇빛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고 있었죠. 윤호야, 이번엔 내가 술래야. 알았어. 10까지 셀게. 윤호의 밝은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성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집이 됐구나. 생명이 있는 집.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죽음의 공포가 감돌던 이곳이 이제는 생명과 희망이 넘치는 공간이 된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러 흩어진 후 혜성과 윤호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멀리서 산비둘기 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윤호가 다리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왜 여기서 살아요? 새 집도 있는데. 혜성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 집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잖아.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도와야지. 병원 아저씨들이랑 경찰 아저씨들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우리를 도와줬어. 이제 우리 차례야. 윤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도울래요. 아빠처럼요. 아까운 형아가 슬퍼 보였어요. 내가 그림 가르쳐 줄까요? 혜성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7살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약속하자. 앞으로 이 집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곳이 되도록.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곳이 되도록.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텃밭의 해바라기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나뭇잎들이 속삭이듯 소리를 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구나. 은주 씨에 대한 분노도 우리가 겪었던 아픔도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윤호가 아빠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아주 잘하고 있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아내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쉼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텃밭에 물을 주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어른들.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어우러져 있었어요. 윤호는 오늘 새로 온 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형아, 그림 그릴래요? 나 그림 잘 그려요. 소년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윤호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풀렸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아이는 함께 마루에 앉아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이 집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 이제는 먼 과거처럼 느껴졌어요. 벽 속에 갇혀있던 윤호, 질투에 눈이 멀었던 은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자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상처가 있었기에 치유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어둠을 겪었기에 빛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쉼터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 음산한 정적과는 달랐어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죠. 집 안 곳곳에서는 작은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윤호가 잠자리에 들기 전 혜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정말 좋은 곳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그래, 이게 진짜 집이야. 사랑이 있는 곳, 서로를 위로하는 곳. 엄마도 좋아하실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좋아하실 거야. 그 별장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을 위한 쉼터였고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치유의 공간이었으며 혜성과 윤호에게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지옥 같았던 집을 세상의 약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작은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벽 속에 갇혔던 아이의 울음은 이제 누군가의 웃음으로 바뀌었죠. 누구에게나 가정은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벽으로 사람을 가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지 못한 작은 쉼 하나가 누군가의 살고자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당신 주변에 혹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외침을 놓치지 마세요. 그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